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불허 결정을 받거나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으로 송환되는 한인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는 6월 뉴욕에서 열리는 전 미주 한인 체육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월 $30 내외의 뉴욕시 거주자용 주차 허가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와 관련해 예금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건재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2021년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불허 결정을 받거나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한인이 5천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입국 불허나 송환 사례 모두 최근 몇 년 사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이민단속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공항 등에서 다시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 국적자는 총 2,811명입니다. 2020년에 2,407명과 비교하면 약 17% 증가한 사상 최다 수치입니다. 2016년에는 899명, 2017년 915명, 2018년 1,788명, 2019년 1,880명 등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 국적자는 6년 연속 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송환은 입국 심사대 등에서 서류 미비나 거주 목적 의심, 범죄 전력 등의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이민단속에서 적발돼 자진 출국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난 2021년 집계된 총 송환건을 보면 한 해 동안 17만 8,227명이 송환됐는데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국적자가 3만 7,86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멕시코 3만 6,269명, 인도 2만 1,493명, 중국 2만 1,256명, 캐나다 1만 1,984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국 국적자의 송환건은 터키 2,959명에 이어 10번째로 많았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입국 불허 결정 건수도 따로 취합했는데 미 정부는 중범죄 전과자나 과거 미국에서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된 경우 전염병 보유자, 타인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테러 또는 국가전복기관 등에 관련된 사람에게 원천적으로 입국 불허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입국 불허 결정이 내려진 한인은 총 2,421명입니다. 2020년에 1,726명과 비교하면 40%나 급증한 것으로 역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불허 결정도 2018년 1,032명, 2019년 1,209명 등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곽 씨의 남자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10일 오전 9시 40분경 28세 켈리 곽 씨가 브루클린 배드포드 스타이브센트 소재 아파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곽 씨 오빠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곽 씨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곽 씨의 남자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당시 자신이 많은 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했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정신 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곽 씨는 둔기에 의한 폭행과 교살로 숨졌으며 사망 원인은 살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곽 씨는 플러싱에서 태어나 롱아일랜드 해리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씨의 어머니는 데일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딸과 마지막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게 3월 5일 밤이었다며 딸의 사망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NYPD는 아직 이 남성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체포 및 기소 없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6월 뉴욕에서 열리는 전 미주 한인 체육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오늘 플러싱 노던선상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를 통해 미주 한인 사회 단합을 추구하고 차세대 한인들의 정체성 확립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최되는 제22회 전 미주 한인 체육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 미주체전 조직위원회는 오늘 오전 뉴욕 플러싱 노던 블라바드 선상에 체전을 선전하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남은 기간 동안 체전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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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기간 동안 체전 홍
곽우천 미주체전 공동조직위원장은 40년 만에 뉴욕에서 다시 열리는 이번 체전이 어느 때보다 성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스포츠에 더해 K-팝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할 것이고 그것도 저희들이 당연히 할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 지역뿐 아니라 우리 뉴욕에 있는 가맹단체들 후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부족함 없이 이렇게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미 대륙을 횡단한 성화 점화와 함께 시작되는 개막식에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뉴욕 미주체전 조직위원회는 15,000명 수용 가능한 나소 베테랑스 메모리얼 콜로세움 등 20개 종목에 치러질 경기장과 선수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홉스트라 대학 기숙사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각 지역 체육회에 신청을 받게 되며 특히 이번 체전에서는 중국, 캐나다 한인체육회도 참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행사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당초 예상보다 많은 100만 불 이상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며 현재 확보된 80만 불로는 부족해 동포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뉴욕 미주체전 조직위원회는 부족한 예산 마련을 위해 오는 4월 14일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KBN 뉴스 지한승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월 $30 내외의 뉴욕시 거주자용 주차 허가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자금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4일 주 상원 민주당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앞서 제안한 예비 행정 예산안을 검토한 후 수정 예산안을 제시했습니다. 상원 민주당은 이 수정 예산안에 뉴욕시 의회가 주거지역 주차 허가증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물론 기존 미터 파킹과 스트릿 파킹은 유지됩니다. 다만 뉴욕시 의회가 특정 지역에서 주차 허가증을 요구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형식입니다. 주차 허가증의 가격은 월 최대 $30 내외로 주 상원은 이를 통해 연간 $4억 달러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주차 허가증을 도입하는 방안은 호컬 주지사가 MTA 구제를 위해 뉴욕시 대중교통 서비스 지역에 소지한 기업에 부과하는 급여세 인상안의 대체 안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지사는 현행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등 뉴욕시 대중교통이 다니는 지역에 소지한 업체를 대상으로 직원 급여액의 최대 0.34%를 부과하는 이 급여세율을 최대 0.5%까지 올리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주지사는 이를 통해 MTA에 연간 $8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 우선 주차 허가증 도입은 지난 2008년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재임 시에도 한 차례 추진됐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시의원 임명을 놓고 공방을 벌였던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이 조속한 행정 정상화를 약속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동안 말이 많았던 주차 미터기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폴킴 시장과 제이슨 킴, 민석준 시의원은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폴킴 시장은 주 항소법원이 민석준 의원의 임명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소모적인 소송으로 중단된 타운 행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look forward to seeing him continue his work on behalf of the people of Borough and making our community a better place for everybody. 먼저 센트럴 블러바드 등 주요 도로 포장 사업을 진행하고 타운 안전을 위해 75개 장소에 LED 가로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치 장소는 주민들과 협의해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상당수 이용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해온 미터 파킹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더 구체화하고 QR코드 등도 도입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400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은 주민 세금 부담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와 관련해 예금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건재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오늘 상원 금융위 청문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다고 재확인한다며 미국인들은 자신의 예금을 필요로 할 때 인출 가능하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도 좋다고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SVB 사태 이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가 의회 발언대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옐런 장관은 이번 주에 취해질 조치들로 예금자의 자산이 안전하다는 우리의 굳은 약속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감을 강화할 수 있는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며 다만 주주나 채권 소유자는 정부의 보호를 받지 않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한 푼의 세금도 이런 조치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SVB 폐쇄 조치와 관련해선 현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가 있었다며 은행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상세하게 조사할 것이며 은행이 폐쇄된 것은 인출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SVB 초고속 붕괴 사태 대응을 위해 SVB와 시그니처 은행 등의 예금보험 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보증하고 은행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유동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준에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뱅크런이 이어지는 등 진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SVB와 시그니처 은행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SVB 파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 보호 조치에 나서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의 84%는 은행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세금을 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최근 이틀간 1,004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당 성향에 관계없이 응답자들의 84%는 은행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의 세금을 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9%였습니다. 이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40%,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55%였습니다. 10년 전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공화당 성향의 구제금융 찬성자는 더 줄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정부가 수천억 달러를 구제금융으로 지불하고 그 여파에서 겨우 벗어나던 2012년의 조사에서 공화당 성향은 20%, 민주당 성향은 53%가 구제금융을 지지한다고 대답했었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68%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및 다른 일반적인 은행의 안전성에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77%는 은행이 파산하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주주와 임원들이 그 이익금을 예금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히면서 주주와 임원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은행 예금을 보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했습니다. 응답자의 78%는 정부가 보장 한도 내에서 개인의 예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70%는 정부의 기업 예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응답자들은 정부가 보증하는 한도 이상의 돈을 예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흑해상공에서는 미국 드론이 러시아 전투기와 마주쳤다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측은 러시아가 일상 작전을 수행하던 드론을 방해했고 결국 충돌을 일으켰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가 이 사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국방부가 흑해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한 드론의 사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약 42초짜리 영상의 편집본입니다. 영상에는 비행체 한 대가 정찰 중이던 드론 쪽으로 날아와 충돌하면서 프로펠러가 추락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지인 크림반도 서쪽 흑해상공에서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 공군의 MQ-9 리퍼 드론의 프로펠러는 지난 14일 러시아 수호이 27이 들이받으면서 추락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자국 상공 인근에서 비행하는 상대국 군용기를 차단하는 행위는 종종 있지만 물리적인 충돌로 미군기가 추락한 것은 냉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측은 드론 추락 사고를 놓고 날선 책임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확전을 우려하면서 비난 수위를 낮추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갖고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우리는 어디든 비행하고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면서도 확전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기준 임신 중 숨지거나 출산 직후 사망하는 여성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성 사망률은 5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는 2021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모두 1,205명의 임산부가 목숨을 잃었다면서 모성 사망률이 5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연도인 2020년 사망한 임산부 861명보다 40%나 많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모성 사망률은 2019년 10만 명당 20명, 2020년 10만 명당 24명을 거쳐 2021년에는 10만 명당 33명으로 치솟았고 196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종별로는 흑인 임산부의 사망률이 유독 높았습니다. 흑인 임산부의 사망률은 2021년 기준 10만 명당 69.9명으로 백인의 2.6배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구 비율은 약 14%인데 전체 임산부 사망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입니다. 한편 백인 중에는 스페인계 임산부와 미국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임산부의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주된 사인으로는 폐색전증 등 심혈관계 문제와 과다출혈, 고혈압, 합병증 등이 꼽혔지만 2021년 당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한창이었던 것이 임산부 사망 급증에 큰 영향을 끼쳤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의 별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모성 사망 사례 가운데 최소 400건에서 코로나19가 주요 요인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비만 증가와 심장 건강 악화도 일부 원인으로 꼽힙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 비만율은 42%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고혈압을 앓고 있고 당뇨병 유병률은 11%, 당뇨 전 단계인 경우도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건 급감해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만 5천 건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만 9천 건 감소한 168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빅테크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감원을 발표하고 있는데도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업들은 해고를 꺼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상무부는 오늘 2월 주택 착공 건수가 1월보다 9.8% 증가한 연율 145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증가한 것은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달 착공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31만 건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향후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인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152만 건으로 13.8% 급증했습니다. 주택건설업자들의 체감 경기도 지난해 12개월 연속 하락 후 최근 3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 어제 뉴욕 총영사관은 한국과 뉴저지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이 올해 안으로는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2019년 1월 뉴저지주 차량국에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뉴저지주 운전면허 발급을 위한 필기와 실기 시험을 면제해주고 뉴저지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한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협정서를 전달하는 등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중단됐던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며 연내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23개 주가 한국 운전면허 상호 인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 교육위원회는 고교 졸업시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현재 11학년을 대상으로 주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고교 졸업시험 폐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졸업시험이 학생의 학업 능력이나 대학 수학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고교 졸업시험을 실시하는 주는 뉴저지를 포함해 11개 주에 불과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후부터는 종종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오전 한때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